안녕하세요. 치엔바오라고 합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온갖 군수물자를 접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민간 군수물자 중개업을 해왔고, 저 역시 그 뒤를 이어 무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족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저도 제대로 된 제 이름을 세상에 떨쳐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기 박람회와 국제 군사 포럼을 전전하며 중국 무기의 위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이 만든 무기 따위는 전부 중국 것을 베껴서 본인들 것이냐 포장하는 싸구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과 강력한 인구, 그리고 탄탄한 경제력을 지닌 최강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중국 문화를 표절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나라니까 지금도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한국제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싶어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유럽인들은 과거부터 프랑스와 독일의 기술이 최고라고 여기고 소위 유럽연합 내에서 이런 주요국이 주도하는 방산 프로젝트를 굉장히 신성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여러 국가가 일제히 프랑스나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직접적으로 구매하겠다며 손을 내민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거 분명 가짜 뉴스일 거야. 또 한국이 언플을 해서 외신에 흘린 헛소문일 게 틀림없어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제 고객 중 하나인 독일계 군수물자 중개인이 치엔바오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려 한다. 독일이 아무리 기술 자랑을 해도 네덜란드가 들은 척도 안 하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선진국이 괜히 프랑스나 독일이 아닌 한국을 찾아간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 역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은 어떠한가 하는 이야기도 들려서 기대했는데 정작 실제 계약이나 협상 자리에서는 한국만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설마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해서 그래 하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 따위는 한낱 돈이 좋았을 뿐이라 우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러시아의 팽창 위협을 두고 미국을 향해 무언가 좀 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미국 측에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지만 러시아가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와 독일이 자국 방산업체를 내세우며 유럽 내부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문제는 정작 유럽 내부에서조차 독일과 프랑스가 방산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네덜란드가 자국 방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한국과 대규모 협력을 모색한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독일과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가 친독일 성향이 강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을 거들떠보지 않고 곧장 한국 쪽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네덜란드가 왜 하필 한국을?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국이 빠른 무기 생산과 납품 일정, 그리고 나름대로 검증된 성능을 내세워서 유럽 국가들 눈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서 유럽에 관심을 받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 네덜란드가 단순히 포탄이나 장비만 사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전 분야에 걸친 방산 협력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라는 루벤이라는 인물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너무 우스워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잘 알겠지만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더욱 기가 막혔던 건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와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미국, 일본 등과 독점적으로 공유하려던 움직임에서 한 발 빠져나와 한국에게도 문을 열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이 추진하던 게 있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셋이서 무기용 첨단 부품 수출 통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들을 배제하고 일본이 아시아 내 주요 무기 첨단 부품 생산을 독점하겠다는 속내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이 배제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네덜란드가 한국과 손잡겠다고 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립니까? 분명 중국을 찾아와서 중국의 기술을 같이 쓰고 싶다라는 식으로 구애를 해야지. 왜 한국이냐고요. 게다가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하는 국방협력을 한다고 하더군요. 폴란드는 이미 엄청난 물량을 한국에 주문 중이니 네덜란드도 그와 비슷하게 한국 무기를 쓸 뜻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어이가 없었지만 유럽 내부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폴란드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방산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산 전차를 비싼 가격에 사느니 한국산 전차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 저를 정말 자극했던 건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제 친구들도 치엔바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한국 무기가 생각 이상으로 쓸 만한 데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납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로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데 유럽 고객들은 정작 중국 무기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제품도 품질 좋다고 추켜 세워주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국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큰 계기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조금씩 땅을 확대해 가니 유럽 국가들이 공포에 질려 무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외 정책에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 갑자기 유럽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군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유럽을 전면적으로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납품 속도가 빠르고 이미 어느 정도 실전 경험과 검증이 된 그리고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소문난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덴마크 사례입니다. 덴마크가 최근 한국에 방문해서 방산협력을 타진한다고 하더군요. 덴마크 총리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였답니다. 덴마크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낮아서 그동안 엄청나게 방산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나가고 러시아가 침공 위협을 이어가며 여차하면 그린란드 문제까지 터질 지경이니 덴마크 입장에서는 서둘러 무장을 강화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납품 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럽 병력 공백을 단숨에 메워줄 무기가 필요하다라며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 저로서는 이게 또 못마땅했습니다. 한국을 찾다니 말이죠. 더 웃긴 건 덴마크가 과거에 한국 방산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스라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버렸던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겉으로만 한국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한화가 정식 미팅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철저히 무시해놓고 이스라엘 자주포를 단 일주일 만에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한화가 크게 붕괴했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건 살짝 좀 너무하긴 했네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업체를 등쳐먹듯이 들러리만 세우고 이스라엘과 거래해버린 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국 무기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구한다니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화가 있어서인지 한국 방산계에서도 덴마크를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 방산업은 호황을 맞이했고 일감이 넘쳐나니 굳이 뒤통수 쳤던 덴마크 같은 나라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 전반적인 무기 공급을 한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미 수주 물량이 매우 많으니 한국 업체들도 숨 돌릴 틈이 없다고들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이미 K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한국에 대량 발주를 넣고 있고 한국에서 해당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생산해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 업체로서는 폴란드 같은 확실한 손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한편으론 에잇, 유럽인들이 바보라서 잠깐 한국 제품에 혹하는 거겠지. 곧 중국 무기를 찾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만 현실은 그저 한국 쪽의 수주가 폭주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도 제대로 망신을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수백억 유로를 투자해 포탄 공장을 짓고 전차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유럽 다른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가 발만 동동 구르고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한국이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거기서 사오는 게 더 빠르다라는 평가를 내놓는 겁니다. 솔직히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텐데 그보다 더 어이없는 건 저 같은 중국인 무기 중개상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러시아 편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국제 정세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중국의 군사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여기는 저로서는 유럽인들이 뭘 모르니까 저러나 보다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하는 군사 전문가와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다. 완전 무균 상태처럼 깔끔하고 로봇 용접 등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있다라며 극찬한 영상이 유럽 곳곳에 퍼졌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몽땅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속한 공급을 약속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정도 빠르고 일부는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니 완벽한 선택이라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잔뜩 분노한 상태로 그렇게 좋아 보인다면 중국 기술은 왜 거들떠보지 않느냐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공급망도 불안하고 정치적 리스크도 크다. 결정적으로 이미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얽혀 있어. 혹시라도 제재 문제나 여러 국제관계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무기는 정교함과 기술성에서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어차피 중국 거 사느니 한국 걸 사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 감히 한국 제품을 높이 사고 중국 무기를 폄하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독일과 프랑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또 아니지만 세계가 흘러가는 꼴을 보니 점점 한국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행보가 의미심장하게 보여서 이들이 앞으로 굵직한 방산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다면 유럽 여러 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호주 같은 곳도 한국 장갑차와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 쪽 무기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래도 한국 쪽이 호주 현지 공장까지 만들어주겠다고 나서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이 많습니다. 호주는 물량을 급감시키면서 한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물량이 워낙 커서 한국이 현지 생산 라인을 만들어도 남는 이윤이 충분하니 양측이 서로 만족하며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나 브라질 등은 물량이 적으면서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해온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브라질이나 노르웨이가 진정성 없이 기술만 빼먹고 실제 소량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 있는 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측에선 귀찮게 소량 주문하면서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까지 하는 곳보다는 현실적으로 큰 물량을 확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혹은 새로운 대량 구매가 가능한 나라들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더군요. 저는 감히 한국이 어디서 이런 배짱을 부리나 하며 코웃음 쳤지만 유럽 군사 시장이 한국 쪽을 원하는 현실 앞에서 이제 한국도 골라가며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이 어이없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무기 중개업계에 오래 몸담아오면서 유럽 국가들의 심리를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안정성과 자국 고용, 그리고 확실한 납품 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국 무기는 값이 싸고 생산력이 강력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품질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제재 위험으로 인해 쉽게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서방 동맹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독일이나 프랑스산보다 저렴하고 또 의외로 전투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 국가 입장에서 한국 제품을 도입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덜 부담스럽고 이점이 많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한국의 무기 생산 공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정 준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됩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당장 내일이라도 국경을 넘어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더딘 생산 스케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무기를 잔뜩 사오면 훨씬 더 빠르고 값싸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겠지만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유럽과의 정치적 갈등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게 느낀 건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줬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맺고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노르웨이나 브라질마저 한국과 접촉하면서 뭔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 한다니 진짜 세상이 뒤집힌 기분입니다. 과거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중국도 함께 협력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이제 그 목소리조차 점점 작아집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예의상 언급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교섭력이 떨어진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욱 약이 오른 건 여러 해외 언론에서 한국 무기를 극찬하며 동시에 중국산 무기는 가성비일 뿐 설계 안전성과 정교함에서 한국에게 한참 뒤처진다라는 식으로 비교 기사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중국 군수기술은 무엇이든 역사가 깊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고작 몇십 년 기술 쌓은 걸로 중국과 동등하게 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화, 경제, 군사 어느 면에서도 발전할 수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동안 들어본 결과 한국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성공했고 중동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무기 실전 사용도 거치며 점차 명성을 키워왔다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우리는 지금 사거리가 긴 무기와 신속한 납품이 가능한 자주포, 로켓포가 시급하다. 그리고 탄약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을 언급한 장면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엔 굳이 한국 무기를 찾지 않아도 중국이 훨씬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오로지 정치적 계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다는 거죠. 더욱 괘씸한 건 덴마크가 과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철저히 무시했던 전력이 있으면서 이제 와서 한국에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다시 손을 내민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덴마크를 달갑게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덴마크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으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차라리 중국에게도 문의를 해보면 제가 시원하게 군수물자 싹 쓸어다 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폴란드 사례도 어이가 없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이 심각해서 당장 K 전차를 1000대 이상 도입한다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현지 공장을 세워 대규모로 생산하겠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유럽 국가들은 어지간한 전차 필요 물량을 폴란드 공장 생산분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니 독일 레오파르트를 사용할 이유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값비싸고 납품이 느린 독일 전차 대신 한국 폴란드 합작 전차가 빠르게 유럽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폴란드는 자국 방산 산업도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이게 다 한국 무기 덕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이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왜 굳이 중국 쪽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이 제대로 마음먹고 유럽에 진출한다면 한국 정도는 간단히 밟아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이런저런 명분이 있나 봅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방산 기술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니 유럽 국가들도 미국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합니다. 결국 그 틈새를 한국이 잘 파고들었다는 말이 들리고 저로서는 그저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유럽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러저러한 외교적 장애만 제거한다면 곧 전 세계는 중국 무기가 최고라는 걸 깨달을 게 분명합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뒷자락을 보고 베껴왔을 뿐 독자적인 기술력 같은 건 허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어차피 K 전차도 중국 99식 전차를 참고했고 K9 자주포도 중국 PLG 시리즈를 모델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겨댑니다. 물론 아무도 제 말에 납득하지 않는 눈치이지만요. 그럼에도 저는 유럽의 분위기가 금방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중화 인민이 가진 거대한 생산력과 우수한 인재풀을 이기긴 힘들 테니까요. 게다가 한국이 서방 사회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 정치적으로 꼬여서 유럽과 갈등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때는 중국을 찾게 되겠죠. 저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는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한국과 협력해서 전차나 자주포를 넘어서 잠수함이나 구축함 같은 해상 전력까지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해군력도 절실히 키우려 하지만 독일, 프랑스조차 조선업 분야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한국의 대형 함정 건조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의 영광도 망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황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한국 편으로 기울어가는 건 아닌지
제 입장에서는 혀를 차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분명 얘네들은 우리 중국 문화를 베껴서 발달한 주제에 이제 와서 자립했다며 유럽에서까지 위상을 드러내는 걸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으면서도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국이 잠깐 반짝하는 거야. 결국 인구도 적고 시장도 작은 한국이 얼마나 가겠어. 중국이 제대로 움직이면 순식간에 뒤집힌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우겨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앞선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은 서방 체제 내에서 싸게, 빠르게 납품하며 기술력도 준수하다. 당장 필요를 채우는 데 최고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자신의 무기 산업이 살아나야겠지만 지금은 당장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므로 한국이 답이다라고 입을 모으는 걸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뿐 아니라 중국도 완전히 외면당한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무기의 성공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에서 K이든 K9이든 뭐든 산다 해봐야 결국은 중국의 기술을 흉내낸 짝퉁에 불과하다고 저는 속으로 되뇌면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실전이 닥치면 알게 된다. 한국 무기는 허접할 거다. 무조건 중국이 최고다. 저는 끝까지 이 논리를 고집합니다. 어차피 제가 사업을 하는 곳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하니까 언제고 중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국의 이른바 K방산이 폴란드를 허브로 삼아 유럽 전역에 뻗어나가고 심지어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등지에서도 러브콜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니 세상 이치가 예전 같지 않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전 절대로 한국이 최강이라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언젠가 한국이 도도하게 굴다가 기술 유출이나 외교 문제로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중국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지닌 제가 괜히 한국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고지곳대로 믿어줄 리가 없죠. 결국 요약하자면 전 요즘 유럽 군사 시장이 돌아가는 풍경을 지켜보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체면을 구기고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장면의 통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평가받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가 커지고 있고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등 여럿이 현재 한국 문을 두드리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 이를 두고 서양인들의 눈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라며 실컷 비웃습니다. 그래봤자 유럽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한국으로부터 빠른 납품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곧 한국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저로서는 답답하고 어이가 없지만 절대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럽이 멍청하게 한국이라는 덜 된 나라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저는 우깁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모임에 나가도 한국이 독일, 프랑스, 심지어 우리 중국 문화를 온통 표절했다. 따라서 무기 기술도 결국 중국이 원조다라고 설파하며 다닙니다. 물론 다들 제 말을 믿지 않는 듯하지만 저는 절대 저의 확신을 꺾지 않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을 따라하며 정신승리를 하는 국가라고 여기니까요. 특히 군사 분야도 중국이 언제든 압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호평받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냥 운이 좋을 뿐이라고 떠들고 제 체면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씁니다. 제 주변인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치엠바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적어도 지금은 한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일침을 날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이빨을 꽉 깨물며 끝까지 반박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따위 한순간에 짓밟을 수 있다. 유럽인들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 한국에 홀린 것일 뿐이다라고요. 그러면 다들 제게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만 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유럽에서 한국을 직접 찾고 독일과 프랑스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도 언젠가 뒤집힐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결국 한국 무기는 중국을 흉내낸 조악한 아류라고 계속 떠들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런 저를 비웃겠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지금 벌어지는 한국 무기 광풍을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열을 내며 이건 반드시 일시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끝까지 우길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인이며 중국만이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지금 한국에 추파를 던지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허술한 대응 같은 복합적 원인일 뿐
한국의 기술이 그리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우겨댑니다. 설령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여도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국은 곧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줄 거다. 넌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이제 다시 제 일을 보러 떠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도 이런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K방산의 우수성, 저로서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 모두가 한국 무기를 환호한다 해도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저를 비웃든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세계는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마지막까지 우기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우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 자리한 유명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꽤나 군사적, 권위적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군 간부이셔서 항상 저희 집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인가, 중국 국방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산 기술 또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레 저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도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은 아주 미개하고 문화 수준이 낮고 특히 시민의식은 형편없어서 결국 중국의 영향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중국 지배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자주 들었지요. 동북공정 관련 수업과 세미나를 접하면서 저는 고구려나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왕조였고 한글 또한 본질적으로 중국 문자를 변형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국의 문화역사 학문은 중국에게 빚진 것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며 한자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인류 문명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시우펑, 너는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인재다. 중국 언어학의 세계적 우수성을 널리 알릴 책임이 있어라며 저를 치켜세우셨지요. 그렇게 전 장차 중국 언어학계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가 될 것이라 자부했습니다. 제 이름인 시우펑도 집안 어르신들이 옛 전통 문헌에서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며 학문을 쌓는다는 뜻을 따서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시우펑, 내가 중국 국방의 위엄과 문화적 우월함을 함께 보여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베이징의 대학원에서 교환학생 공고가 났습니다. 한국 명문대 동아시아학과에서 파견 교환학생을 받는다며 저희 학교의 석박사 과정 중 한 명에게 기회를 주겠다고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필 한국인가? 굳이 갈 이유가 뭐 있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시우펑, 내가 한국에 가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고 동북공정 쪽에도 지식이 많잖아. 가서 중국의 역사관을 제대로 알려주고 한글이나 한국 위인이라는 것도 결국 중국이 이룩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해 줘야지라고 권유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미 한국 학계와 몇 차례 교류 경험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한국 학자들이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사라 주장하는 게 너무나 편협하다고 느끼셨다는군요. 제 아버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단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시우펑, 그래, 내가 가서 한국을 한번 박살내고 오면 어떻겠냐. 그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내 눈으로 보고 중국이 얼마나 우월한지 확실하게 보여줘라. 군인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학자로서 해주면 되겠다. 동북공정도 공식적 사업이니 내가 거기에서 배운 것을 펼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득이양양해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 이게 기회다. 한국 가서 논쟁 일으키고 내 논리로 제대로 이겨먹고 오자. 한국이 중국 문명권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 보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야, 시우펑, 내가 가면 믿음직하다. 꼭 이참에 한국 애들 역사관을 다 무너뜨려 주라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말이 은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갈만하다. 그리고 언어학 쪽으로도 한국에 가면 한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직접 살펴볼 수도 있을 테니 흥미롭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써냈고 인터뷰를 통과해 한국 명문대 동아시아학과에 파견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가족들은 아주 좋아했고 학교 쪽도 우리 시우펑이 가면 아마도 한국에서
중국 언어학과 역사의 우월성을 제대로 설파하고 올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반드시 한국을 논리로 격파해 오겠다고 주변에 공표했습니다. 출국 전 저는 일부러 한푸 중국 전통 의상도 여러 벌 준비했습니다. 가서 캠퍼스에서도 당당히 한푸 입고 다녀야지. 한국의 한복보다 훨씬 더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겠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멋지게 보여주렴. 한국 애들이 우러러보겠지라며 등 떠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용사처럼 마음속에 활활 불타는 열정을 안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동북공정 요약 자료와 한글 기원에 대한 제 정리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제가 교수님과 함께 모아둔 중국이 만든 한글 관련 문헌이었는데 사실 그 문헌이라는 게 중국어로 된 간략한 보고서 형태였습니다. 거기에는 세종대왕이 중국 문자를 근본으로 삼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료가 부족했지만 저는 그렇게 유명한 동북공정 자료니 대단하겠지라고 맹신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를 무척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묘한 자존심이 발동해 에이, 베이징 수도공항이 더 크고 더 좋은 거지. 여기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풀을 입고 입국 심사줄에 서 있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학교 쪽 담당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우펑 학생이시죠? 어서 오세요라며 중국어로는 아니고 영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중국어로 반겨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준 버스에 올라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시내 풍경을 보니 생각보다 빌딩 숲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예상 밖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담당 조교가 제게 캠퍼스 투어를 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넓은 캠퍼스, 현대식 건물, 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둘러보니 의외로 세련된 시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우린 중국이 훨씬 더 대규모로 잘해 놓았죠. 여긴 그냥 소규모 캠퍼스 같네요라고 일부러 말했습니다. 조교는 웃으며 아, 네, 베이징 대학교들은 워낙 크다고 들었어요라고 대답했는데 왠지 제가 무한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캠퍼스 한쪽에서 교내 수의를 담당하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조교가 여기가 교내 시설물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줬는데 제가 한풀을 입고 있으니 이 아저씨가 사뭇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분이 한국어로 아이고 학생이 중국에서 왔나 보네. 근데 옷차림이 아주 화려하구먼. 뭐 하러 왔대? 라고 했는데 저는 말이 잘 안 통하니 조교가 통역했습니다. 시우펑은 교환학생이라서 왔고 전통 의상을 입은 거다라고요. 그 아저씨가 제게 갑자기 한국말로 이러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조심해야 돼. 여긴 너 혼자 사는 곳 아니거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뜻을 완전히 이해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 귀에 콕 박혔습니다. 괜히 밟히거나 남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 기분이 상해 조교에게 아저씨가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라고 물었고 조교는 아유, 그냥 농담하신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일세라며 불쾌했지만 굳이 따지진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는데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한국인 학부생으로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제 한푸 차림을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안녕. 나는 시우펑이라고 해. 잘 부탁한다라고 했지만 상대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뭐라 했습니다. 자기도 영어가 서툰지라 서툰 영어로 하이, I am 김무슨 정도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친구랑 교류가 잘 될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었지만 룸메이트가 샤워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혹은 스스로 별 생각 없이 베이징에서도 자주 샤워를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군부대에서는 물론 깔끔히 씻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저는 귀찮아서 며칠씩 안 씻기도 했거든요. 한국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 굳이 샤워할 필요가 있나? 내일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샤워를 마치고 나서
살짝 코를 막는 듯한 제스처를 하는 게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에이, 무슨 냄새가 나겠어. 하루 정도는 안 씻어도 되잖아라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식당을 이용해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전부 한국식 밥상이란 느낌이었습니다. 김치, 국물, 밥, 반찬 이런 게 쭉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왜 중국 음식이 없지? 짜장면이나 마파두부나 공기밥 같은 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며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식당 직원에게 중국 음식은 안 나오나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영어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한국어로 말해봐야 통역이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첫날이라 조심스레 밥줄을 섰는데 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느긋하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편이라 그냥 새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잖아. 별것 아닐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한국인 학생들이 뭔가 죄송한데요. 지금 줄 새치기 하신 건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못 알아들은 척 난 방금 왔는데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서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식당 직원이 다가와 학생, 뒤로 가서 다시 서세요라고 한국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대충 알아듣고 기분이 나빠서 크게 말했죠. 저 중국에서 왔어요. 좀 봐주세요라고 영어로. 그런데 아무도 봐줄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어딨어요. 규칙은 지키세요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살짝 머쓱해져서 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 괜한 일로 망신을 당했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역시 이 나라 사람들은 정이 없다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명문대 동아시아학과에 오게 된 본 목적은 사실상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되 중국의 우월성을 알리고 싶다였지요. 특히 동북공정 분야에 관심이 컸고 또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직접 한국 자료를 보며 결국 중국이 만들었네라고 확신을 더할 심산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 저는 또다시 화려한 한풀을 입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며칠째 한풀을 입으니 주변의 시선이 더 이상 호기심 수준이 아닌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니나 하는 불편함으로 바뀐 듯했습니다. 수업 교수가 들어와서 간단히 수강생들을 둘러본 뒤 제게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시죠? 시우펑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긴 동아시아 고대사 세미나인데 혹시 중국 쪽 시각에서 얘기해줄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표해 주세요라고 친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득이항양해져 좋아. 드디어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먼저 오늘은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던 고구려가 정말로 한국사인가 아니면 다른 독자적 체계였는가라는 주제에 발제를 했습니다. 주변 한국 학생들이 손을 들어 고구려가 압록강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전쟁과 동맹을 반복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에서 중요한 축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칠 수 없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배웠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 왕조입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 연구가 이미 입증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자꾸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동과 만주가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실에 갑자기 정막이 흘렀고 일부 학생들은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교수님도 중국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요. 이 수업에서는 한국 주류 역사학의 관점을 먼저 살피고 중국 측 문헌도 참고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고구려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발해도 당과 밀접한 교류를 했으니 그건 곧 중국 소수민족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이 이를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건 민족주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 같아요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국인 학생이 곧장 손을 들어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완전히 예속됐다는 건 너무 단편적 결론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고려하면 조공과 독립왕조의 공조는 흔했습니다.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언어와 문화가 한반도 개통이었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건 한국이 자기 역사 부풀리기를 위해 꾸며낸 근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만주가 중국 땅이었으니 고구려와 발해도 중국이죠라고 받았습니다. 토론이 조금 격해지려는 순간 교수님이 중재하면서 서로의 시각을 존중해보자.
다만 이 수업은 한국 측 자료와 세계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입장도 함께 볼 것이다라며 대화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에이, 왜 못하게 하지?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주변 한국인 학생들은 저 사람은 완전 동북공정 주장을 믿고 있나 보내라는 표정이었고 교실 분위기는 썰렁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치기 하다가 망신당했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저는 그냥 앞쪽으로 스스럼없이 걸어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종종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새치기야? 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미안이라고 하면서도 뒤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왜 또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시나? 여기선 줄 먼저 선 사람이 우선입니다라고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여긴 왜 이렇게 규율이 빡빡합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우린 융통성을 발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이 줄 서고 있는데 왜 혼자 특권을 누리나요? 라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결국 주변 학생들이 저를 밀어내듯 뒤로 돌려 세워 버렸습니다. 제가 억지로 버티는 바람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는데 식당 직원이 황급히 말려서 큰 싸움은 피했지만 그 와중에 중국인이라고 다 이렇게 무례한 건 아니겠지. 와, 저 사람은 기본 예의도 모르나 봐라는 한국어? 영어 섞인 말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줄 맨 뒤로 가서 밥을 받았지만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빡빡하고 무뚝뚝하냐라고 속으로 투덜댔지만 제 잘못인 건 자명했지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서 한국 학생들이 절 흘끗거리며 웃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식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날 먹어본 메뉴가 전부 김치 기반이라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매운맛이야. 중국 음식이 훨씬 풍부하고 맛있다고 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먹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식당 메뉴가 또 맵고 낯선 것들이라서 저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기 한국 대학이라지만 중국인 교환학생도 있지 않은가. 중국 음식을 좀 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사실 학교 식당 메뉴가 매일 그렇게 자주 바뀌지도 않고 또 중국 교환학생 수가 극히 적다 보니 당연히 한국식 중심일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불만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식당 조리실 앞까지 가서 조리사분에게 항의했습니다. 여기요. 왜 중국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매일 매운 김치, 이상한 국물만 먹기 힘든데요. 라고 했습니다. 조리사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 학교 식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식 메뉴가 주가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중국 음식을 하나도 안 넣어요. 난 매일 굶어야 합니까? 짜장면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떼를 썼습니다. 조리사분은 약간 화가 난 듯 우리가 여긴 해외 여러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도 좋아하는 메뉴가 우선이고 게다가 중국 음식 전문 요리사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서 그래서 제가 굶어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중국이 대국인데 여기에 중국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학생들과 조리사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고 순간 식당 내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조리사분이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음식을 갑자기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원하시면 근처에 중식당이 많으니 밖에서 사드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밖에서 사 먹으라고요? 이 학교 식당은 학생들이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더 강하게 반문했지요. 그러자 조리사분이 참지 못하고 지금 저희를 탓하시는 건가요? 여기 식단은 학교 관리부에서 정해요. 저희는 조리만 할 뿐이고 중식 전문 요리사가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더 큰 소리 못 치고 알았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주위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제 모습을 지켜보다가 킥킥거리는 걸 보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중국에서 왔다고 특혜를 바라는 건가 라는 수군거림을 남기고 있었죠. 이후로도 저는 여러 차례 왜 중국 음식 없느냐고 투덜대다가 식당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인 시우펑이라는 교환학생,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애라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제가 캠퍼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일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세미나가 늦게 끝나 연구동에 남아있거나 혹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어 늦은 밤까지 머무는 일이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규칙을 잘 숙지하지 않은 탓에 종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자정이 넘으면 폐관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남아 있었고 수희 아저씨가 닫습니다. 빨리 나가세요라고 경고했는데도 공부 중이라면서 버티다가 결국 아저씨가 화를 내시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한국어로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 여긴 공공장소라고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영어로 잠깐 난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고 연구가 중요하다. 마감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보면 안 되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융통성이야. 규칙은 규칙이야 라고 더 세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니, 중국에선 도서관이 더 늦게까지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 중요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목소리가 커지는 걸 듣고 지나가던 경비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학생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고요. 경찰까지 부른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에이, 경찰 부를 것까진 없잖아 라고 버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뒤 정말 경찰차가 슬그머니 학교 교문 앞에 도착했고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어로 아저씨와 짧게 대화를 하더니 경찰관이 저를 향해 영어로 무슨 일로 말썽이신가요? 여기 폐관 시간 지켜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더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알았어요. 나가면 되죠라고 억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중국인 또 사고 쳤네 하는 시선이 역력했죠. 저는 한국 사회 너무 삭막하다. 조금만 규칙 어겨도 경찰 부르다니라고 붕괴했습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규칙을 무시한 잘못이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이 곳곳에서 언급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시우펑이라는 중국인이 줄도 새치기 하고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 안 나온다고 조리사와 싸우고 도서관에서는 문 닫는다는데 안 나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혼나고 경찰까지 왔다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교내 생활이 불편해져 갔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연구 세미나에서 저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글 창제론을 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수님이 시우펑 학생, 중국어와 한글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 발표할 생각 없으세요? 라고 하길래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구한 자료동북공정 보고서를 조금 인용하며 결론적으로 한글은 중국 문자를 변형한 것이고 세종대왕은 중국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는 한국인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여러 참여했는데 그들은 한글 창제 과정에 매우 정통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15세기 초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자음모음 체계를 어떻게 구성했고 훈민정음 해례보내례라는 것은 일종의 해설 문서를 통해 상형의 원리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구체적으로 입증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고려 말부터 한자를 쓰고 있긴 했지만 한글 문자가 독자적으로 탄생한 배경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는 시우펑입니다. 동북공정과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한글이란 사실상 중국 문자를 간단히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주도했다고 하나 그 뿌리는 결국 중국이 제공한 문자와 지식입니다. 실제로 한글의 음소 체계도 중국 한자의 성조 체계를 빌려온 흔적이 있으며 자모 결합 방식도 중국 문명에서 착안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국책 사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몇몇 한국인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그 출처가 중국 국책 사업 자료뿐이라면 매우 편향된 시각 아닙니까? 실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해례본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상형 원리의 기반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떴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자를 변형했다는 것으로 치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그 해례본이란 것도 결국 한국 쪽 해석 아닙니까? 중국 문자를 본뜬 사실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지요. 또한 명나라 시기에 이미 포괄적 문자 연구가 있었고 거기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국 역사서나 기록은 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쓴 거라서 중국 영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록 중에 명나라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중국 한자를 단순히 변형했다는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종대왕이 독자적 연구를 하고 지편전 학자들과 의문학 토론을 거쳐서 만든 것이라는 내용이 상세히 전합니다. 특히 자음의 기본자인 고농무 샤응 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화했고 가외쾌을 더하거나 변형한 방식을 통해 다른 자음을 파생시켰어요. 모음 역시 점과 선으로 상하좌우 조합을 만든다는 천지인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건 중국 한자 체계와 무관한 독자적 발명인데 어떻게 중국 문자를 변형했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동북공정 자료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한글은 결국 중국의 한자의 기원을 두었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상세한 증거는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한국 기록이 편향된 것이고 중국이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한글 창제에 중국인 학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겼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중국인 학자가 참여했다는 걸까요? 이름이 기록에 있나요? 어떤 사서에 나와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지 못했으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지요. 교수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사료 해석이 있으니 일단 시우펑 학생의 발표를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세가 한풀 꺾인 채로 발표를 마쳤고 한국인 학생들의 비웃음 섞인 표정과 수군거림을 등에 지고 교실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망신이 따로 없군. 하지만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한국인들이 고의로 숨기는 게 분명해라고 자기위안을 했지만 이미 제 논리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관계도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샤워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고 특히 추운 날씨엔 더 꺼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사실 23일에 한 번 정도 샤워해도 아무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곳 한국 기숙사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 한 번, 많게는 2번까지 샤워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었고 룸메이트는 특히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룸메이트가 시우펑, 샤워 안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나중에 할 거야 라며 넘겼는데 그게 3, 4일, 길게는 일주일씩 계속되니 방에서 제게서 나는 땀 냄새 혹은 몸에서 풍기는 온갖 냄새에 룸메이트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방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지 룸메이트는 얼굴을 찌푸리고 제게 제발 씻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씻으라고 난리야. 난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굳이 샤워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다. 이건 내 자유 아닌가 라고 반발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여기 기숙사 공동생활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방의 냄새가 너무 심해요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냄새라니 별로 나는 거 못 느끼겠는데 내가 예민한 거 아닐까라고 뻔뻔하게 대꾸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룸메이트가 기숙사 층장층을 담당하는 학생 대표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층장은 다시 기숙사 관리 사무실에 보고했습니다. 사무실 측이 저를 불러 위생 문제로 룸메이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샤워를 일주일 넘게 안 하신다면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끈해서 이런 사적인 문제까지 간섭합니까? 나는 원래 안 씻어도 괜찮은 체질이라고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분이 여긴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 기본적인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다. 규정상 한 달에 몇 번이나 씻어야 한다는 조항까지는 없지만 상식을 따라 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상식이 뭐죠? 이런 건 문화 차이 아닙니까? 라고 강변했습니다. 결국 또 한바탕 시끄러워졌고 소문이 퍼져 시우펑이라는 중국인 교환학생, 샤워도 안 해서 같은 층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기숙사 내에서 거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이 슬쩍 피해가고 냄새 난다라는 수군거림이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들이 너무 예민하고 깔끔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 습관이 여기서는 거의 몰상식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제 제가 교환학생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여러 문제로 인해 제 평판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줄새치기, 식당에서 중국 음식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친 일, 도서관 폐관 이후 안 나가서 경찰 부름, 기숙사에서 샤워를 안 해서 냄새 난다며
룸메이트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건,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극단적 동북공정 주장을 내세워 한국 학생들과 충돌, 이 모든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는 완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혔지요. 심지어 한국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온 시우펑이라는 교환학생. 제발 규칙 좀 지키고 위생도 신경 써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며 진짜 불편하다, 식당에서 봤는데 소리치며 난동 부리더라, 나는 같은 과인데 수업에서 헛소리만 하던데 같은 경험담이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헛소리라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싶었죠. 하지만 뼈아프게도 다 사실이었으니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인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제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우펑 학생, 다른 학생들과 문화 차이로 갈등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위생 문제나 식당에서의 새치기 문제는 여긴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여기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못 꺼냈지만 이미 마음에는 앙금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을 매우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나 교내 전시 자료에서 안중근, 김구, 유관순, 윤봉길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지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엔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무대가 만주 지역이었다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만주는 중국 영토이니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곧 중국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네 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세미나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사실상 중국의 빚을 진 존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주가 중국 땅이었으니 그들이 거기서 활동하며 일본에 대항할 수 있었지. 중국이 없었다면 애초에 독립운동 기반도 못 마련했을 겁니다. 결국 한국 위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덕분인 거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독립운동가들도 중국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발언에 세미나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만주가 중국 영토라 해도 그 지역에서 한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다. 중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중국인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못 이긴 척 그런가요? 저는 동북공정 문헌에서 만주 지역이 중국 소수민족의 땅이라고 읽었는데요. 그럼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은 결국 중국 역사에 편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건 논리 비약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럼 만주에 잠시 체류했거나 활동했던 외국인은 전부 중국인이라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일제히 욕설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교수님도 난감한 듯 시우펑 학생.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근거가 빈약해 보이네요. 독립운동가들 스스로가 조선인 혹은 한민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며도 그래도 사실 만주가 중국 땅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끝까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우펑은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굳어졌고 세미나 후에 한국 학생들이 일부러 저를 피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족주의적이지. 고구려와 발해, 독립운동가, 한글 등 뭐든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지 않나 라며 속상해했지만 이미 제 입지도 바닥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 음식에 여전히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새치기 사건 후에 줄은 얌전히 서게 됐지만 식단 불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심하게 고파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또 매운탕, 김치볶음밥 이런 것들이라서 먹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안 먹어 하고 나가려다 다시 한번 조리사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중국인이에요. 여기 메뉴가 너무 한국식이라 먹기 힘들어요. 중국 요리 하나만이라도 내주면 안 돼요? 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리사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요리사가 따로 없어서 안 된다고. 이건 학교에서 정한 식단이고 우린 바꿀 권한이 없어요라고 똑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복으로 예민해져 있었고 지난번 식당 사태가 떠올라서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대체 이런 식당이 어딨어요.
교환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중국인도 있다면 중국 요리를 고려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베이징에 있는 대학 식당은 외국인 메뉴도 지원하는 데 있던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조리사분이 외국인 메뉴가 있는 학교도 있겠죠. 하지만 여긴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하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참고 먹은 걸 거예요. 하지만 전 못 참겠어요. 라며 화를 냈고 또다시 주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황이 시끄러워지자 식당 관리자가 달려와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교환학생 담당 부서나 학교 측에 정식으로 건의하세요라고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버럭했지만 실제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식당에서 난동 부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우펑, 또 식당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더라. 중국 음식 못 먹어서 짜증난 거라는데 자기가 알아서 중국 식당 가면 되지. 왜 학교 식당한테 난리냐라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저로서는 학교 식당에서 좀 편히 먹고 싶을 뿐이라는 나름의 논리였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여서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숙사에서의 샤워 불이행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최소 일주일 이상 씻지 않는 습관에 익숙해졌고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도 귀찮아 못 씻을 때가 많았습니다. 룸메이트는 지속적으로 불평했고 다른 층 사람들도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자꾸 코를 막거나 시우펑, 샤워 좀 해라고 한국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영어로 내 몸, 내 자유라고 대응했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기숙사 측에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층장, 관리인, 그리고 문제 당사자인 저와 룸메이트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관리인이 제게 다시 묻더군요. 시우펑님, 위생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샤워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방 안에서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과장 아닙니까? 저는 원래 자주 씻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23일에 한 번 씻는 사람도 많아요. 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 기숙사는 다인실이고 한국 학생들 대부분은 하루 한 번 이상 씻는 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문제입니다. 공공규칙을 떠나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감정이 폭발해 냄새 때문에 제가 매일 밤 머리가 아파요. 창문 열어도 해결이 안 되고 옷에서 나는 향인지 몸에서 나는 향인지 견딜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씻어 주세요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약간 열이 올라 제가 그렇게 대단한 냄새를 풍기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청결에 집착하죠?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이건 청결의 집착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 함께 사는 사람 생각해달라 하며 제게 쏟아냈고 관리인은 이대로면 룸메이트가 너무 힘들어하니 방을 분리하거나 시우펑 님이 자진 퇴사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여기 기숙사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또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지만 결론은 시우펑이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씻겠다라는 제 형식적인 약속뿐이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굳이 억지로 씻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었지요. 그 뒤로 기숙사에서 제 별명이 냄새 나는 중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샤워뿐 아니라 옷 세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저는 자주 빨래를 안 해서 한푸나 평상복 여러 벌을 돌려 입었지만 세탁 시기가 상당히 뒤로 밀리다 보니 옷에서도 땀 냄새가 고였습니다. 한국 캠퍼스에는 구석구석 동전 빨래방이 있긴 했지만 저는 귀찮고 낯설어서 이용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한풀을 입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옆자리 한국 학생이 저에게 대놓고 시우펑 씨, 이 옷 세탁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 이 옷은 중국 전통 의상이라 쉽게 빨면 안 된다.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학생은 그래도 자주 입으시는 것 같던데 드라이클리닝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드라이클리닝 하는 건 번거롭고라고 툴툴댔습니다. 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갔지만
주변에서 흘깃흘깃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학교 전체가 알고 있는 시우펑 위생 문제 심각이라는 평판이었지요. 심지어 수업 중 제가 발표하려고 일어서면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살짝 코를 찡그리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또다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예민해, 좀 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건가라며 분개했지만 사실 23주씩 한 풀을 안 빨면 그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였죠. 제 호기심이 발동해 어느 날 밤 늦게 혼자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 여러 학생 자전거가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침 걷기가 귀찮았던 저는 어차피 잠깐 빌려서 쓰고 도로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에 열쇠가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몰래 끌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전거 주인이 밤 늦게 다른 일이 있어 찾으러 왔다가 자전거가 사라진 걸 발견했나 봅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교내 경비실에 신고했고 경비실에서 또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으로 캠퍼스 일대를 수색하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자전거를 원래 자리로 끌어다 놓으려다 들켜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썼어요. 중국에선 자전거 공유 많이 하니까 별일 아니에요라고 서투른 영어로 변명했지만 그 주인은 화가 나서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써요.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라고 크게 소리치더군요. 저는 도둑질까지는 아니고 잠깐 빌린 건데라고 말했으나 이미 경찰이 와 있는 상황에서 제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학생이 큰 처벌까진 원치 않아 경찰서까지 가는 사태는 면했지만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또 멍청하게 이 정도로 경찰까지 부르나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빡빡한지라고 불평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다들 아니, 어떻게 남의 자전거를 멋대로 타놓고 이런 말이 나오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우펑이 이번엔 자전거 절도로 경찰 불렀다는 소문이 추가로 퍼져 제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학기가 중반을 향해 갈 즈음 한국 명문대 동아시아학과에서 제게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우펑 씨, 여기저기서 시우펑 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옵니다. 식당 문제, 기숙사 문제, 수업 내에서 충돌, 경찰 사건까지. 교환학생으로서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고 저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문화 차이 때문 아닐까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되물었지요. 교수님은 문화 차이라고 하기엔 기본적인 예의나 규칙을 많이 어기셨다고 합니다. 채찍이, 불법 자전거 사용, 기숙사 위생 문제 등 이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봐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그리고 역사 수업에서도 시우펑 씨가 너무 극단적인 동북공정 논리만 반복하며 다른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선정 같은 양상이라 다른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접근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전 제가 믿는 역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 것, 한글도 중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아무튼 이대로 계속가면 교환학생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서 저는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기가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창제나 독립운동가 문제, 고구려 발해 얘기를 또 꺼냈다간 모두가 저를 헛소리하는 동북공정 신봉자로 몰아붙일 걸 알았으니까요. 샤워 문제로도 완전히 기숙사에선 외톨이가 되었고 식당에선 새치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되어 몇몇 직원들이 제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과 베이징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설 수 없다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통화에서 시우펑, 잘 지내고 있나? 한국이 아직 덜 발전한 곳이라 고생 많을 거다. 내가 세계 나가서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너무 기죽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한국 애들 머릿속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어줘라고 독려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메일로 어떻냐. 한국에서 고구려 발해가 중국 역사라는 걸 널리 알리고 있겠지. 한글의 기원도 중국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해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중의 압박감 속에 더욱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미 한국 생활이 정착되지도 않고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 온갖 충돌로 주변인의 시선을 받는데 또 한편으론 내가 해야 할 미션이 있다. 중국 우월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외적으로는 더 강경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 생활의 중반을 넘긴 시점, 한국 근현대사와 주변국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학과 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 학부생, 대학원생이 모여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광복 과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지요. 저는 여기서 또다시 중국에서 배운 논리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중국이 배후에서 지원해준 덕이 컸다고 봅니다. 만주 지역이 중국 땅이니 거기서 독립군이 활동했다면 사실상 중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더 나아가 한국에서 위인이라고 꼽히는 안중근, 김구,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이들도 결과적으론 중국이 제공한 터전에서 움직였으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독립운동도 그 바탕은 중국 덕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한국 학생들이 한꺼번에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이 그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주에는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고 중국 정부나 군벌과는 때로 협력하고 때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중국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건 그들의 정체성을 전혀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은 결국 주관적일 뿐이고 영토가 중국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한국은 중국 문명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독립운동도 중국의 영향 아래서 이뤄진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기 있던 한국 교수님 한 분이 저를 향해 저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 학술적 근거가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요. 혹시 문헌 자료나 1차 사료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뜨끔했지만 동북공정에서 만주 지역이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하니까요. 독립운동가들도 만주에서 활동했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고 우겼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쉰 뒤 만주가 중국이라는 것도 현대적 국경 기준이지. 그 시절 만주의 한족의 통치력이 온전히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여겼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제가 더 억지를 부리자 주변 학생들이 고만하세요.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라며 성토했고 분위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무안하고 화가 치밀어 이건 궤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이 왜 그걸 인정 안 하죠?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가 다 중국 소수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저 사람 또 샤워 안 하고 저런 애라는 식의 조롱 섞인 말을 했고 강이 실은 폭소와 분노가 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굴욕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며 세미나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 대학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 대다수가 저를 기피했고 저 역시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하물며 식당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기숙사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왜 아직도 안 씻냐는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몸은 괜찮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학교 측도 정식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치우펑 학생, 잦은 갈등과 규칙 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교환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고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유감이지만 조기 귀국을 권고합니다라고 통보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억울했지만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미련 둘 이유가 없지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결국 학기 중도에 저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급히 구했고 기숙사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도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 차례가 아닌데도 먼저 올라타려다가 한국인 아저씨가 줄 서세요라고 외치셨고 제가 미안해요. 시간 없어 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옆에서 어떤 젊은 학생이 저 사람 또 중국인인가. 너무 이기적이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한국이 별거 아니었지. 너무 힘들었을 거야 라고 위로하셨고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규칙만 따지고 제대로 된 문명도 모르고라고 중얼거리며 가족차에 올랐습니다. 사실 제 잘못이 훨씬 컸지만 그걸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며칠 뒤
교수님이 제게 시우펑,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야? 라고 물으셔서 저는 거긴 완전 민족주의 덩어리라서 제가 중국 역사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한글도 중국 기원이라는 걸 부정하더군요. 게다가 고구려, 발해 문제도 인정 안 하고 전혀 소득이 없었어요라고 보고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내가 한국에 가서 동북공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학문적 외교는 쉽지 않다고 위로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한 학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소문이 어디로나 나기 마련이죠. 몇몇 친구는 내가 한국에서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다 한국인들 편향된 주장이야. 실제론 내가 너무 세게 나가니 그들이 감당 못하고 내쫓은 거지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우습게 비쳤고 충돌마다 제 논리가 힘을 잃었으며 또 여러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게 사실이니 망신은 망신이었습니다. 특히나 샤워 안 하는 교환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일은 아직도 치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생활에서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 문명의 일부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실제로 고구려, 발해, 한글, 위인 등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이 신념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제가 한국에서 조롱받고 내쫓기는 꼴이 되었어도 대국인 중국이 옳고 한국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한글 창제가 세종대왕 혼자의 업적이라고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해례본이니 음성학 원리니 하는 건 한국 측 기록이고 실제론 중국이 기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걸 근거로 결국 중국이 없었다면 독립도 못했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할 겁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소수민족 왕조라는 주장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듣고 분노하고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더라도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이미 한 차례 쫓겨난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긴 했지만 언젠가 중국이 더 강성해져 국제 여론을 좌우한다면 동북공정이 당연시되는 날도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대학에서 겪은 여러 사건 식당 새치기, 경찰 소동, 수위 아저씨와의 싸움, 무단 자전거 사용, 그리고 샤워 문제로 인한 기숙사 갈등 이것들은 저에게도 일종의 교훈이 됐습니다. 외국에 가면 최소한 그 나라 규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내 자유만 강조해선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여전히 어렵네요. 베이징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신중히 행동했으면 굳이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난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라며 애써 합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환학생 생활은 두세 달 만에 끝나버렸고 저는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쪽 성적은 형편없었고 학교 측도 학업 지속이 어렵다며 제게 출국 통보를 했죠. 그리하여 저는 한국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한 학기 남았다면서? 라고 물으면 한국이 워낙 편협해서 학문적으로 대화가 안 되더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히 쓰는 건 언젠가 누군가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샤워 문제로 조롱받았고 식당에서 논리 싸움을 하다 경찰까지 불러지는 등 크고 작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역사 수업에선 매번 반박당해 체면을 구겼고 독립운동가와 한글 문제에선 근거 부족으로 무시당했지요. 게다가 고구려 발해 문제 역시 한국 측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국 역사와 한글, 위인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국제무대에선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했지만 저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언젠가는 이 사실을 세계에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제가 한국에서 겪은 수모가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저는 베이징 대학원 연구실에 앉아 동북공정 자료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어 사실은 중국 문자를 차용했다는 근거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한국 측 기록만 보면 제 논리가 근거 없다느니 궤변이라느니 하겠지만 제가 탐구를 멈추진 않을 겁니다. 모두가 시우펑이 한국에서 난동만 부리고 쫓겨났다고 비웃을지 몰라도 저한테
이 교환학생 경험은 큰 깨달음이자 상처입니다. 한국인은 의외로 선진적 시스템과 규칙성을 갖추었지만 제게는 너무 차갑고 융통성이 없었다. 제가 믿는 역사관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미개하다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정말로 미개했나 아니면 그들이 완고했나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가지만 제 결론은 여전히 한국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구려, 발해, 독립운동가, 심지어 한글 창제마저도 다 중국이 이룩한 문화의 일부다. 한국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제가 보기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또 한 달 넘게 샤워 안 하고도 저는 잘 살았는데 왜 그들은 저를 이해 못할까요? 물론 그들은 저를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고 자유였을 뿐이죠. 이 모든 해프닝이 끝난 뒤 저는 더욱 한국이 작고 편협하며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믿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중국의 국방력과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 너도 언젠가 그걸 증명할 기회를 얻을 거다. 저는 아직 그 기회를 완전히 살리지 못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저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고집을 더 키웠다고나 할까요? 이상, 제가 한국에서 한 학기조차 못 채우고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가 처한 상황과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저는 샤워 안 하던 민폐 교환학생이자 동북공정 퍼뜨리려다 실패한 사람으로 남았지만 제게는 나름의 철학과 배경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한국 위인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결국 중국의 분파고 한글마저 중국이 뿌리를 제공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을 떠나며 내린 마지막 결론이자 앞으로도 유지할 인생의 모토입니다.